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좀 특이한 책인데요. 2018년에 발간된 책이 독자들에 의해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져 역주행 베스트셀러가 된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입니다. 지은이는 정주영, 발행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고 다양한 사례와 연구 내용을 근거로 들며 부정적 신호에 대한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본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신호보다는 그저 계속 평범하게 살도록 유도하는 신호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평범한 신호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똑똑하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평범하니까 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부정적인 신호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에서는 자신들을 다른 하버드생과 다르다고 선을 긋는 집단이 있는데요. 그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성공 곡선을 따라가지 않고 차단의 공간에서 몰입하며 꿈을 키워 그곳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버드 상위 1%에 속하는 엘리트 집단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하버드생들이 만든 단어이기도 하지만 불모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부정적인 평을 듣던 야구선수 페드로이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던 키신저가 불과 몇 년 만에 하버드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성공의 길을 걸었던 이유, 똑같은 최악의 환경에서 어떤 이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또 다른 이는 하버드 최연소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 세상에 많은 블랙 다이아몬드들이 새로운 성공을 밝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10억분의 1의) 확률을 뚫다. 전 세계인의 인식을 바꾸다. 1984년 9월 14일 미국의 MTV는 방송국을 시작한 지 3년차가 되던 해에 뮤직비디오 시상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된 방송국답게 정작 이름 있는 가수들은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어도 상을 받으러 올 생각이 없었다. 당시 1000만 장이나 앨범을 판매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밴드로 남게 될 턱수염이 가장 멋진 밴드 지지탑도 시상식에서 연주를 거부해 MTV 임원들의 긴급 회의가 열렸다. 머리를 주황색으로 염색한 배트 미들러와 댄 에크로이드라는 남성 사회자는 어려 보이려고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나왔지만 영락없는 30대였다. 10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음악 방송국으로서는 과연 이 시상식을 소녀들이 지켜볼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불과 몇 년 전 흑인 가수로 전략적으로 홍보했다가 알고 보니 금발 백인 가수로 들통나면서 거짓말 논란을 일으켰던 마돈나라는 가수가 시상식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갈지 기웃거리고 있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봐도 과연 이 시상식을 누가 시청해 줄 것인가에 대해 누구 하나 자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마돈나라는 신인 가수는 자꾸만 자신의 무대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사항을 던졌다. 제 무대에 다 자란 인도 호랑이를 올려주세요. 안 돼요. 2달 뒤에 나올 제 신곡도 부르고 싶어요.
안 돼요. 이제 갓 문명에서 벗어난 여자 가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 방송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타임지 한 기자는 그녀를 일컬어 몇 년 뒤면 모든 음악 레코드판에서 지워질 이름이라고 넌지시 알려왔다. 그래서 결국 최종 합의한 것은 무대에 대형 결혼기념 케이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당시 기획사조차 이 신인 여성 가수를 밀어줄 마음은 거의 없었다. 흑인으로 포장해 살짝 뜨긴 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가수의 수명을 지나치게 잘 본다. 마돈나는 곧 지나쳐버릴 카드였다. 방송이 시작되자 10대 같은 복장을 하고 나온 30대 사회자가 마돈나를 소개했다. 마돈나는 자신의 키보다 몇 배는 큰 대형 케이크 위에 등장했다. 그리고 꽉 끼는 흰 비스터웨와 스커트, 실크 베일, 진주 목걸이에 신부 복장을 하고 케이크에서 내려온 마돈나는 라이커 버진을 불렀다. 그날 관중으로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그 누구도 3분이 지날 때까지 몰랐다. 30년이 지나도록 회자될 영상을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서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마지막 1분에서 모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버렸다. 모두를 주목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감히 성스러워야 할 신부 복장을 입고 야하게 성행위를 흉내내며 몸을 비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처음 만질 때가 나오는 순간 마돈나는 업계 관계자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안무를 보여줬다.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시시한 농담을 몇 마디 던졌지만 업계 관계자들이 대부분 지켜보던 그 공간에서는 박수 소리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기획사 직원들이 제게 다가와선 저 여자는 끝났으니까 저도 짐을 싸서 가라고 그랬죠. 마돈나의 홍보 담당자인 리즈 로젠버그는 회상했다. 당시 맨 앞줄에 앉아있던 아서 베이커도 쇼가 끝난 후에 모두 마돈나의 경력은 이제 끝났다. 이건 분명한 참사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회상했다. 198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여성들의 보수적인 인식을 바꿀 단 1분의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업계의 모든 관계자들은 기회의 씨앗을 놓쳤던 것일까? 이 지점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지점을 이해해야 한다. 10억분의 1을 만든 성공의 지점. 1983년도의 어느 날 미국 서부지방에서 훤칠한 외모의 한 남성이 픽업 트럭을 몰고 도로를 운전 중이었다. 작곡가였던 그는 운전 중에 자신의 곡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 당시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는데 A는 저에게 멋대로 이별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고 결국 그 관계는 끝나버렸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모든 것이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새로운 사람에 대해 그는 이 대사가 떠올랐다고 털어놓았다. 어쨌든 난 힘든 날들을 이겨냈어요. 난 불완전하고 연약했죠. 난 그랬어요. 남자인 자신의 입에서 나올 대사는 아니었지만 빌리 스타인버그는 그냥 그 대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톰 켈리라는 동료 작곡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켈리도 그 노래 가사와 자신의 삶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 역시 이제 막 아내와 힘든 이혼을 했고 스스로 가장 비참한 절망 속에서 그 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달라붙었다. 스타인버그와 켈리는
의미 있는 창작물에 매우 기뻐했지만 정작 그 곡은 많은 음반회사와 가수들에게 거절당했다. 남자에게서 나온 섬세한 가사들을 인상적으로 감탄할 회사는 두 남자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 스타인버그의 회상을 들어보자. 우리는 라이크 버진을 불러줄 누군가를 찾아다녔지만 노래가 끝나자 모두들 우릴 멍청이 취급했어요. 몇몇 전문가들은 처녀처럼이라는 제목부터 바꿔보라고 조언했죠. 나도 그들이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이건 그들에게 익숙했던 이전의 곡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전문가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했죠. 스타인버그의 곡은 일주일마다 유행이 교체되는 시장에서 1년이나 표를 하다가 워너 레코드사의 부사장인 오스틴에게까지 들어가게 된다. 오스틴은 마침 우리에게 흑인 가수가 하나 있어 하고 말하며 마돈나라는 가수에게 이 곡을 주면 될 것 같다고 했고 마침내 그녀에게 라이커 버진이 소개되었다. 마돈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다. 마돈나의 프로듀서이자 총 책임자인 나일 로저스는 그 곡을 적당히 보이지 않는 곡으로 묶어서 팔 생각이었고 그녀에게는 다른 곡을 타이틀곡으로 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돈나는 라이커 버진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곡으로 이 노래를 밀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총 책임자의 의견을 걷고 나서게 된다. 나일,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소녀들이나 여성들이 자신의 처녀성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에요. 이 노래의 메시지가 박자나 리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고요. 1년이나 모든 곳에서 거절을 받았던 두 멍청이라 불리는 형제의 표정에 순간 빛이 났다. 그녀는 저에게 행운이었죠. 그러나 마돈나는 업계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나일 로저스의 말을 들어보라. 난 마돈나에게 머티리얼걸을 밀어주려 했어요. 난 마돈나가 몸담고 있는 분야인 클럽 음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세계에서 가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춤을 춥니까? 오직 박자와 리듬이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죠. 나는 가사에 고상하게 심취한 마돈나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가장 화가 난 건 두 얼간이를 소개했던 부사장이었다. 마돈나는 나일의 표현대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레코드 회사 사람들 역시 그녀의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했지만 마돈나는 그 노래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분명하게 알았다. 만약 잘못된 결정일 경우 그 업계에서 사라질 위기까지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마돈나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주변의 모든 시선을 차단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까지 라이커 버진의 성공을 확신하게 한 것일까? 나일은 뒤늦게 인정했다. 마돈나는 제가 감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예술가였고 라이커 버진은 그녀의 삶과 내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홀로 역사를 만든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이 그녀를 움직였을까? 그것은 처녀성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다. 마돈나의 불우한 과거에는 성폭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78년 가을에 마돈나는 그 불운한 과거로 처녀성을 잃었다. 그녀에게 그런 일을 벌였던 남자는 한 흑인 남성이었다. 성공을 위해 뉴욕 한복판에 허름한 월세방으로 뛰쳐나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보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낡은 계단에서 자기의 처녀성을 없애버린 한 남성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난 힘든 날들을 이겨냈어요. 난 불완전하고 연약했죠. 난 그랬어요.
라는 가사는 이제 막 다시 일어선 그녀에게 처녀성에 대한 좀 더 깊은 접근을 하게 만들었고 박자와 리듬의 세계에서 그 음악을 즐기는 10대 여성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이미 성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그 노래가 다시 자신이 처녀성을 지키는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느끼게 하고 마주하게 하죠. 그건 남성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과거를 잊고 자신과 처음으로 연애할 때 그것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중적인 것들이 담겨 있죠. 이 당시를 정확하게 파헤치려 노력했던 앤드류 모튼 또한 이렇게 지적한다. 1980년대 라이커버진에 빠져든 찬양자들 대부분은 항상 신부 아니면 창녀 같은 이분법으로 사회적 압력에 오랫동안 강하게 짓눌렸던 보수성을 강요받던 여성층입니다. 그리고 마돈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저는 바로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던지고 있던 그 모순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세상이 박자와 리듬으로만 돌아갈 때 마돈나는 그 신호를 차단하고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 좀 더 본질적인 이해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도 남성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성적 매력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신호였다. 박자와 리듬으로 고분고분한 여성이 춤을 추는 공간으로 세상의 음악판을 이해하던 업계 관계자들의 눈에는 신부 복장을 입고 성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마돈나가 충격적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마돈나는 그것을 차단할 줄 알았다. 그녀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마돈나를 이렇게 기억했다. 내가 알던 학교를 다닐 때 마돈나는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나이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 남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리고 1984년 9월 14일 마돈나가 세상을 뒤집었던 1분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맨 앞줄에 앉아있던 관객이 혹평할 때 마돈나의 눈은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애초 차단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마돈나는 그 관중들의 시선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1분의 순간 정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다. 모트는 이렇게 기록한다. 직접 본 사람들의 눈에는 마돈나의 천박한 공연이 불쾌했을지 몰라도 카메라 안에서는 훌륭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열광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레커버지는 마돈나의 역대 최고 히트곡이 되었고 이 공연이야말로 그녀의 성공을 결정했다. 마돈나가 카메라를 이용하는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보여준 최고의 사건이었다. 멜리사 에더리즈도 그 1분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TV에서 본 장면 중 여성이 가장 용감하면서도 가장 섹시한 모습이었다. 현재 재산이 1조 원을 돌파하며 빌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가게 된 마돈나의 결정적 1분은 분명했다. 그리고 마돈나의 놀라운 그 차단과 자신이 사회에 던지려 했던 메시지에 대한 깊은 이해는 10억 분의 1의 확률을 만들었다. 모트는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린다. 마돈나는 미국 이민자 후손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고 있다. 평범한 중서부 지방의 한 여자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일개 고등학교 치어리더에서 국제적인 슈퍼스타로 발돋움하는 10억 분의 1의 확률을 현실로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 책을 통해 가슴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 안의 강한 힘을 신호와 깊은 이해를 통해 밝혀내려고 한다.
신호의 힘. 신호를 바꾸는 것은 가난, 유전자 등을 바꾸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다. 하버드에 들어간 킨신저의 오로라.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를 공황 상태에 빠뜨릴 때 마침 독일 퓨리트에선 헨리 키신저가 태어났다. 그리고 운이 없게도 키신저가 눈을 떠보니 자신은 유대인이었다. 이것은 꽤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율리우스 슈트라이어는 키신저가 태어나던 해에 그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세균덩어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을 운명을 달고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때에 맞는 천지남이 숨어 있듯이 키신저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대신에 축구공을 들고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축구공을 멋지게 차면 여학생들의 눈빛은 키신저로 집중되었고 곧 치마만 두르고 있으면 달려가서 사귄다는 악명도 생겼다. 하지만 키신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은 결단코 금발머리의 여성이었다. 비록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었지만 키신저의 눈은 동그란 공에 맞춰져 있었고 학교 성적은 모두의 의견대로 볼품없었다. 그렇다고 축구에도 뚜렷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교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부 안 하는 뒷자리 학생으로 담임들은 평가하곤 했다. 졸업할 때 성적은 전과목 C등급을 받았고 그나마 물리와 화학에서 B를 받은 게 아버지의 회초리가 덜 휘둘려지는 유일한 이유였다. 키신저가 놀자고 하면 언제나 부모님은 라이언 없다 하시면서 저를 당장 청소년 여름 캠프로 보내버리곤 했죠. 혹시나 나쁜 물 들까 봐요. 라이언은 키신저의 절친이었지만 라이언 부모는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 그러나 그렇게 평화로웠던 키신저의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히틀러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가 유대인 세균을 깨끗하게 제거하고자 독일 시민들에게 외칠 무렵 키신저의 부모는 다행히 그의 손을 붙잡고 뉴욕 한복판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의 세상은 바로 영화처럼 무너졌고 탈출하지 못한 유대인 친척들은 그의 분노에 찬 표현대로 독가스실에서 온몸이 갈려 비누가 되었다. 갑작스레 던져진 뉴욕 한복판에서 키신저 아버지는 자신의 두꺼운 악센트와 문법 실수가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 버렸고 회초리를 휘두르던 예전의 강한 모습은 겁에 질린 생쥐 표정으로 바뀌었다. 자신의 세상이 붕괴되는 것을 본 키신저는 아버지처럼 입을 다물어 버리는 대신 조심스레 영어를 뱉어보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에서의 그의 성적표에 가장 형편없었던 것은 바로 영어였다. 게다가 키신저가 도착한 곳은 독일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친절한 교실이 아니라 뉴욕 한복판이다. 알파벳도 버거운 사람에게 소고와 복잡한 악센트가 난무하는 뉴욕 한복판은 모두의 입을 특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의 입도 다물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키신저는 모순적으로 무언가 상당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독일에서 갓 돌아온 하버드 예비스타처럼 행동했다. 교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키신저는 갑자기 자신의 검은 뿔테 안경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성적표는 갑자기 전과목 A등급을 가리켰으며 전후 사정을 알 리가 없는 뉴욕 교사들은 그의 폭발적인 학습 의지에 감탄했다. 영어는 완전하진 않았지만 빠르게 정복되었으며 무엇보다 놀라운 건 키신저가 흘리고 다니는 오로라였다. 같은 교실에 있었던 친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키신저는 최상위 반에서도 가장 브레인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그의 학업적 탁월함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키신저에게 배움은 스릴 넘치는 것이었고 그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공부의 진정한 가치를 학생들 모두에게 전염시킬 줄 알았다. 그의 이러한 오로라는 그를 눈에 띄게 만들었고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은 이런 학생을 놓치지 않았다. 하버드에 들어간 키신저는 전 세계 상위 0.1%의 인재들 앞에서도 웃음을 지을 줄 알았다. 그의 성적표는 여전히 빛이 났으며 그의 졸업 논문은 하버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인 윌리엄 엘리엇의 눈을 사로잡고 엘리엇은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에 키신저를 가장 먼저 등장시켰다. 하버드의 문을 나서자마자 미국은 독일에서 비누가 될 뻔한 키신저에게 미국의 전체 운명을 맡겼다. 그리고 그것은 제법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키신저는 베트남전을 종식시키고 중국과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노벨 평화상을 주며 외교 역사에 잊지 못할 획을 남기게 된다. 무엇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를 만든 것일까? 키신저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잘 닦여진 원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하버드 스타 키신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뉴욕 교실에서의 최초의 변화에 주목한다. 학업적인 우수성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자신의 모국어가 있던 환경에서도 평균 이하였던 학생이 갑자기 제대로 된 이해 과정도 없이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뛰어난 두각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매끄러운 성공 곡선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성공 방식이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는 페드로이아가 그까지 휘둘렀던 방망이와 패러데이의 교훈을 통해 사회가 규정해 놓은 우리의 한계가 정작 실제 우리의 한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는 평균적인 시기에 가장 빛나는 사람들을 찾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만 그 사회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헛커비의 곡선처럼 모두의 빛은 상당히 다양하게 그리고 다르게 켜진다.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성적표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는 키신저가 만난 놀라운 힘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예상한 대로 번아웃되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밝히는 데는 전 세계의 뛰어난 심리학자들의 많은 새로운 발견들이 숨어 있다. 우리가 키신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불을 비춰야 한다. 본질적임을 발견하는 차단의 법칙.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과정을 추적해 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기울였던 많은 노력의 시간들을 볼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재능을 한 움큼 쥐고 태어났었는지 또는 부모가 그 아이의 재능을 얼마나 지지해줬는지 등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꽤나 성공의 외적인 부분이기에 그 사람의 의지나 열정의 흔적도 찾아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슷한 스토리로 완성될 수 있다. 가끔 역경의 맛이 좀 더 깊게 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좀 더 인간적인 매력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전부일까? 세계 유수의 심리학자들은 보통의 우리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에서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할수록
노력하려는 개인의 소박한 의지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긍정적 환경의 신호들이 그들을 순환적으로 더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심리학을 전공한 신경생리학자 벤제민 리벳의 실험실로부터 들어가 보자. 우리가 만약 그 역사적인 실험에 참여자가 된다 해도 특별하게 할 일은 없다. 실험실에서 리벳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손가락이나 손목 따위를 자유롭게 한번 구부려 보라고 요청할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최소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결정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리벳은 뒤에서 당신의 뇌활동을 체크할 것인데 놀랍게도 당신이 손을 구부리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뇌가 먼저 명령을 내려버리는 모습이 모니터에 등장한다. 환경의 신호에 반응하는 뇌의 속도가 당신의 의지보다도 절망적일 만큼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리벳의 실험실에서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지를 따지기보다는 고개를 들어서 당신 주변의 환경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라. 리벳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인상적인 연구를 학자들이 검증하려 하면 할수록 리벳의 실험 결과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벳의 연구는 교실에서 밀려난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좋은 단서가 된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인 클로드 스틸은 낮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에 둘러싸여 있고 그럴수록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이 성공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들은 그들을 악순환으로 더 경쟁에서 밀려나게 만든다. 이것은 대단히 반직관적이다. 그렇지 않은가? 보통 사람들은 교실에서 밀려난 학생들을 노력의 부족으로 판단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노력을 하게 만드는 환경의 신호에 주목한다. 그들이 관찰할 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고난이도 문제를 의욕적으로 풀려 하지 않고 이미 자신은 풀 수 없다고 먼저 생각한다. 이것은 노력과 무관한 문제다. 만약 이 부정적인 신호들을 차단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어떨까? 스틸과 그의 동료들은 학교로 가서 성적이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학생들을 세 분류로 나누어 아주 간단한 환경 신호를 던졌다. 첫 번째 그룹엔 상위권 학생과 경쟁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고 두 번째 그룹의 경우 상위권과 비교당하던 부정적인 환경 신호들을 차단시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엔 부정적인 환경 신호를 차단하면서 공부는 자신의 힘을 키우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과연 이 간단한 신호들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스틸의 주장대로 눈으로 바뀐 것은 없다. 학교 선생님은 여전히 같았고 교과서도 바뀌지 않았으며 시험지 또한 언제나처럼 객관적이다. 게다가 우리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열등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핑계라고 여긴다. 그러나 스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로부터 공부를 못한다는 주변 신호를 차단하자 전 세계 심리학자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는데 그들의 성적이 2배가량 확연하게 뛰어오른 것이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반전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 변변찮은 주립대학이나 갔을 학생들에게 아이비리그의 입학장이 보였던 것이다. 이 놀라운 연구에서 외형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모든 변화는 온전히 학생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스틸이 최초로 발견한 이 현상에서 더 인상적인 지점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 당신의 유전자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지 따위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바로 지금 환경의 신호를 차단하고 목표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변화가 일어난다. 환경의 신호를 차단하는 것은 가난이나 유전자 등을 바꾸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이점을 가진다. 스틸의 이 연구 결론대로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힘에 다가가게 한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인 헤더 그레이 교수는 스틸의 연구에 이어 긍정적인 환경 신호에도 의문을 품었다. 열등생들이 부정적 신호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면 1등급 학생 상위 1% 같이 긍정적인 환경 신호를 계속 받는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이 신호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하버드 대학의 마가렛 쉬 교수는 실험을 통해 상위권 학생들을 향한 성적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꺼버렸다. 그러자 자신의 우월함을 더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위권 학생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의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중위권 학생들과 경쟁을 치르게 하자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쉬의 연구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부분은 중위권 학생들이 가지는 열등감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연료로 쓰여진다는 점이다. 특히 그 우월감에 대한 신호가 노골적일 때보다 은근하게 배어 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마치 자신의 특권을 즐기는 듯이 성적이 올라갔지만 정작 그 연료가 사라지면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다시 뚝 떨어졌다. 이 효과는 너무 분명해서 심리학자들의 여러 분야 실험을 통해서도 반복해 증명이 되었다. 누군가의 낮은 이치와 무너진 열등감은 반대의 사람에게는 조용한 우월감과 성취감이 된다. 심리학자들이 관찰하면 할수록 이 환경의 신호가 누군가에게는 선순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걸까?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리스벳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사소했지만 결정적이었던 인지 문화에서부터 답을 찾고 있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